가난한 집딸이 감히 우리 아들한테 대드냐? 웨딩홀 곳곳에 울려 퍼진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와 함께 김소영의 하얀 뺨에 붉은 손자국이 새겨졌습니다. 300여 명의 하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진 충격적인 장면이었죠. 도대체 결혼식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신부의 아버지는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서울 강남구 소재의 그랜드 웨딩홀 오전 11시였습니다. 화사한 봄꽃으로 장식된 식장 안은 축복의 분위기로 가득했죠. 하지만 그 평화로운 분위기는 신랑 측 가족들이 도착하면서부터 서서히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신랑 어머니 박정숙이 식장에 들어서자마자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꽃장식이 너무 소박하네. 우리 아들 결혼식이 이 정도밖에 안 돼? 50대 후반의 나이에도 온몸에 명품으로 치장한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죠. 옆에 서 있던 신랑 아버지 이철호도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여보, 내가 말했잖아. 신부 집안 형편이 그렇다고. 이철호는 중견건설회사 태성건설의 사장이었습니다. 연 매출 200억 원 규모의 회사를 운영하며 지역에서는 나름 알려진 인물이었죠. 하지만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한편 신부 대기실에서는 김소영이 하얀 드레스를 입고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28살의 소영은 서울 유명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신부 친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소영아, 괜찮겠니? 시댁 어른들이 좀 까다로우시던데. 괜찮아. 민호 오빠가 다 해결해 줄 거야. 소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신랑 박민호는 소영을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부모님의 권위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아들이었죠. 식이 시작되기 30분 전 양가 부모님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신부 아버지 김도연은 수수한 정장을 입고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평범한 중소기업을 운영한다고 소개했던 그는 겸손한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아, 김 사장님이시군요. 반갑습니다. 박정숙이 건성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김도연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었죠. 명품이 아닌 것이 한눈에 보이는 정장을 보며 속으로 코웃음을 쳤어요. 우리 소영이 잘 부탁드립니다. 김도연이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이철호는 건성으로 반응했습니다. 뭐 하는 사업이라고 하셨죠?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이철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연 매출 200억의 건설회사 사장인 자신과는 격이 다르다는 생각이었죠.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영이 아버지 김도연의 팔짱을 끼고 버질로드를 걸을 때까지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어요. 하지만 문제는 식이 끝난 후 기념 촬영 시간에 벌어졌습니다. 어머, 신부 아버지, 양복이 좀 구겨졌네요. 사진에 나올 텐데 괜찮으실까요? 박정숙이 은근히 빈정거리며 말했습니다. 김도연은 아무 말 없이 옷을 털었지만 소영의 얼굴이 살짝 굳었어요. 그리고 신부 집안에서 온 하객들이 좀 적네요. 친척분들이 많이 안 오셨나 봐요. 계속되는 시어머니의 비아냥에 소영이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아버지께서 워낙 조용한 분이라서 가족들만 모시고 왔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정숙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죠. 뭐라고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가난한 집딸이 감히 우리 아들한테 대드냐? 박정숙의 손이 번개같이 올라가 소영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웨딩홀 전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300여 명의 하객들이 모두 이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소영은 뺨을 움켜쥔 채 그 자리에 굳어섰습니다. 신랑 민호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고 하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김도연은 딸의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어요. 됐습니다. 오늘은 아이들 결혼식이니까요. 김도연의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그의 눈빛 깊숙한 곳에서는 무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다음 날 새벽 5시 서울 강남구 한남동 언덕 위 저택에서는 한 남자가 조용히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김도연 58세. 겉보기에는 평범한 중소기업 사장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한민국 굴지의 도연그룹을 이끄는 총수였습니다. 건설업과 유통업계에서 연 매출 3조 원을 자랑하는 대기업 그룹의 창립자이자 회장이었죠.
하지만 그는 지난 20여 년간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기며 살아왔습니다. 이른 아침 운동을 마친 김도연은 평소와 다른 표정으로 서재에 앉았습니다. 어제 결혼식에서 벌어진 일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어요. 딸이 뺨을 맞는 모습을 지켜보며 느꼈던 분노가 아직도 가슴 깊숙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비서 최민철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도현그룹에서 20년째 김도연을 보좌하고 있는 그는 회장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른 회장의 표정을 보며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오늘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겠습니다. 김도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가웠습니다. 어제 결혼식에서 벌어진 일 때문이었죠. 최민철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 모든 약속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 사이에는 도현그룹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맨손으로 사업을 시작한 모습부터 현재의 대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김도연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딸 소영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대학 졸업까지, 그리고 교수가 되어 첫 강의를 하는 모습까지. 책상 위에는 두꺼운 파일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최민철이 밤새 준비한 태성건설에 관한 모든 자료였습니다. 회사의 재무 상태, 진행 중인 프로젝트, 그리고 이철호의 개인적인 성향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담겨 있었죠. 태성건설이라는 회사에 대한 모든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김도연의 지시에 따라 준비된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던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태성건설은 겉보기와 달리 재정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았어요. 몇 개의 대형 프로젝트에 과도하게 투자하면서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상황이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철호의 개인적인 약점들이었습니다. 골프장에서의 과도한 접대비, 부정확한 세무신고, 그리고 일부 하청업체와의 불투명한 거래관계까지. 김도연은 이 모든 정보를 차분히 분석하며 자신만의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한강이 잔잔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강물의 표면 아래에는 거센 물살이 흐르고 있듯이 김도연의 차분한 외모 뒤에는 딸을 모욕한 자들에 대한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김도연은 딸이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1년간 평범한 중소기업 사장 행세를 해왔던 것입니다. 박민호가 좋은 청년이라고 생각했고 딸의 선택을 존중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어제 박정숙이 보여준 모습은 김도연의 인내심을 완전히 시험해버렸습니다. 그는 서서히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지난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줄 시간입니다. 김도연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치밀한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다음 주 박정숙은 며느리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소영을 시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태성건설 사장 부인으로서의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던 그녀는 이제 본격적으로 며느리를 길들일 생각이었어요. 소영이 시댁에 도착했을 때 박정숙은 일부러 비싼 한정식을 준비해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며느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한 도구였죠. 거실 곳곳에는 명품 가구들이 즐비했고 벽면에는 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돈의 힘을 보여주려는 의도였어요. 박정숙의 시선은 소영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깔끔한 원피스를 입고 온 소영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시댁에 올 때는 좀 더 격식을 차려야 한다는 것이 그녀의 생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시댁에 올 때는 좀 더 격식을 차려야지. 앞으로는 명품으로만 입어. 박정숙이 거실로 안내하며 계속해서 잔소리를 쏟아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교만함이 가득했습니다. 거실에 앉은 박정숙의 표정은 오만함 그 자체였습니다. 결혼식 때 신부 집안 하객들을 보며 느꼈던 실망감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어요. 변변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그녀의 평가는 가혹했습니다. 소영의 아버지가 조용한 분이라는 설명에도 그녀는 코웃음을 쳤어요. 조용한 게 아니라 가난해서 그런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봐. 박정숙의 직설적인 질문에 소영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사업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이철호가 골프를 치고 돌아왔을 때 부부는 며느리 앞에서 노골적으로 그녀의 집안을 폄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이 자신의 아버지 사업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하자 그들은 그것조차 워낙 작은 사업이라서 그럴 것이라고 해석했어요.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철호는 갑작스럽게 민호의 대학원 학비 지원을 요구했어요. 우리 민호가 대학원 진학을 생각하고 있거든. 학비가 좀 필요한데. 며느리가 된 이상 이런 건 당연히 도와야 한다는 것이 그의 논리였습니다. 소영이 아버지와 상의해보겠다고 하자 박정숙은 더욱 날카롭게 반응했어요. 우리가 너를 며느리로 받아준 게 얼마나 고마운 줄 알아? 박정숙의 요구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명절 때마다 최소 200만 원씩의 용돈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 일주일에 2번은 와서 집안일을 도와야 한다는 것까지. 소영의 교수라는 직업조차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강의가 뭐 그리 중요해? 가정이 우선이지. 소영의 숨이 점점 막혀갔습니다. 교수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적 요구들과 시간적 구속들이 끝없이 이어졌거든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지만 박정숙은 오히려 더욱 심하게 몰아붙였습니다. 급기야 소영이 집에 가겠다고 하자 박정숙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 듣기 싫어서 도망가는 거야? 역시 가난한 집 딸은 버릇이 없어. 자신들 같은 집안에 시집 온 것이 얼마나 과분한 일인지 모른다는 것이 그녀의 마지막 일침이었어요. 그 순간 소영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버지 김도연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딸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은 김도연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어요. 바로 나와라. 아버지가 데리러 가겠다. 김도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김도연이 시댁에 도착했을 때 소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딸의 모습을 본 김도연의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일단 딸을 달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소영은 시댁에서 겪은 모든 일들을 아버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용돈 요구, 집안일 강요, 그리고 끝없는 인격 모독까지. 김도연은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저 정말 힘들어요. 제가 너무 부족한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다. 소영아, 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집에 도착한 후 김도연은 서재에 홀로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어요. 딸이 당한 모욕들이 하나하나 떠오르며 그의 분노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김도연은 이미 책상에 앉아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완벽한 시나리오가 그려져 있었어요. 태성건설과 박정숙 일가에게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 보여줄 때가 온 것입니다. 비서 최민철이 새벽에 급히 호출되어 도착했을 때 김도연은 이미 태성건설의 모든 약점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단호한 표정을 본 최민철은 무언가 중대한 결정이 내려졌음을 직감했어요. 민철 씨, 첫 번째 계획을 시작하겠습니다. 김도연의 계획은 단계적이면서도 치밀했습니다. 먼저 태성건설의 모든 약점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최민철이 준비한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하며 그는 상대방의 치명적인 약점들을 하나씩 발견해 나갔습니다. 태성건설의 현금 흐름은 생각보다 훨씬 불안정했습니다. 몇 개의 대형 프로젝트에 과도하게 투자하면서 유동성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었어요. 더욱이 이철호의 개인적인 약점들도 상당했습니다. 골프장에서의 과도한 접대비, 세무신고 과정에서의 일부 누락, 그리고 하청업체들과의 불투명한 거래 관계까지. 김도연의 첫 번째 전략은 태성건설의 주요 거래처들에게 접근하는 것이었습니다. 도현그룹의 계열사들을 통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여 기존 계약들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비즈니스 경쟁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예정이었습니다. 도현그룹의 이름으로 직접 나서지는 마십시오. 우리 계열사들을 통해서 은밀하게 진행하세요. 두 번째 계획은 더욱 정교했습니다. 태성건설이 진행 중인 모든 프로젝트에 도현그룹의 계열사들이 경쟁자로 뛰어드는 것이었어요. 아파트 분양, 상가 임대, 건설 자재 공급까지 모든 영역에서 압도적인 조건으로 시장을 장악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철호가 진행 중인 아파트 분양건
그 지역에 우리가 더 좋은 조건으로 경쟁 분양을 시작합니다. 김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이 모든 계획들이 감정적인 복수가 아닌 냉철한 비즈니스 판단에 기반한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제 딸을 가난한 집딸이라고 부르며 뺨을 때리고 인격을 모독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확실한 교육이 필요해요. 그의 마음속에는 딸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난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한 것이었어요. 태성건설의 첫 번째 타격이 가해진 것은 그 다음 주였습니다. 이철호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직원이 급하게 뛰어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 든 서류들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현건설에서 태성건설과 같은 지역에 아파트 분양을 시작한다는 발표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었어요. 도현건설은 도현그룹의 계열사로 업계에서는 절대적인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같은 시장에 뛰어든다는 것은 사실상 태성건설의 사업이 끝났다는 의미였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도현건설에서 우리와 같은 지역에 아파트 분양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도현건설이 제시한 조건들이었습니다. 분양가는 태성건설보다 저렴하면서도 설계와 시공 품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수했어요. 이철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수십 년간 건설업계에 몸담아온 그였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뭐라고? 도현건설이? 그것도 우리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비서가 또 다른 나쁜 소식을 가져왔어요. 강북 프로젝트의 주요 투자자들이 갑자기 계약 철회를 요청해온 것입니다. 그들 역시 도현그룹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받았다고 했어요. 하루 만에 너무 많은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철호는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머릿속을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었어요. 도현그룹 같은 대기업이 왜 갑자기 자신들의 사업 영역에 관심을 가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의도적인 느낌이 들었지만 확실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사장님, 강북 프로젝트 투자자들이 계약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뭐? 왜 갑자기? 도현그룹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한편 김도현은 사무실에서 상황을 차분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계획이 예상보다 빠르게 효과를 보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교육은 이제부터였거든요. 김도현의 두 번째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성건설의 주요 협력업체들에게 도현그룹의 계열사들이 접근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기존 계약보다 30% 이상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파트너십을 제안했습니다. 중소기업들로서는 거부할 수 없는 조건이었죠. 이철호는 급하게 여러 업체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협력업체들이 도현그룹과의 새로운 계약을 선택했어요. 태성건설과 오랫동안 함께해온 업체들조차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감정보다 이익이 우선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이철호는 집에 돌아와 박정숙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회사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 그리고 그 원인이 도현그룹이라는 것까지. 박정숙은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남편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회사가 좀 어려워질 것 같아. 도현그룹에서 우리 사업에 개입하기 시작했어. 박정숙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자신들이 며느리와 그 집안에게 했던 행동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김도현은 마침내 직접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태성건설에 전화를 건 것이었죠. 이철호 사장님과 통화하고 싶습니다. 누구시라고 전해드릴까요? 김도현이라고 하십시오. 통화가 연결되었을 때 이철호는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도현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저는 도현그룹 김도현입니다. 제 딸 김소영을 아시죠? 이철호의 세계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철호가 도현그룹 회장과의 충격적인 통화를 끝낸 후 태성건설 사무실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직원들은 사장의 창백한 얼굴색을 보며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어요. 이철호는 그 자리에서 떨리는 손으로
아내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정숙이 전화를 받았을 때 남편의 목소리는 이미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소영의 아버지가 도현그룹 회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녀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지금까지 며느리와 그 아버지에게 했던 모든 행동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소영이 아버지가 도현그룹 회장이야. 우리가 완전히 속은 거야. 박정숙은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에서 며느리를 뺨까지 때리며 가난한 집 딸이라고 모욕했던 것, 시댁에 불러서 각종 요구사항들을 들이댔던 것, 그리고 끝없이 인격 모독을 했던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화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날부터 태성건설에 대한 공격은 더욱 체계적이고 강화되었습니다. 김도연은 감정적인 복수가 아닌 철저하게 계산된 비즈니스 전략으로 상대를 압박해 나갔어요. 첫 번째 단계는 태성건설의 자금줄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도현그룹의 막강한 영향력이 금융권에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태성건설이 거래하던 주요 은행들에서 갑자기 대출 연장을 거부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명확한 이유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내부 방침이 바뀌었다는 모호한 설명만 반복되었습니다. 이철호가 다른 은행들에 연락해봐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사장님, 은행에서 대출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뭐? 왜 갑자기? 명확한 이유를 말해주지 않네요. 두 번째 공격은 더욱 정밀했습니다. 태성건설이 진행 중인 모든 프로젝트에 도현그룹의 계열사들이 직접적인 경쟁자로 뛰어든 것이었죠. 도현건설은 강남 프로젝트와 동일한 조건으로 분양을 시작했고 도현유통은 상가 임대 고객들에게 훨씬 매력적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도현산업은 태성건설의 모든 협력업체들을 하나씩 빼앗아가고 있었어요. 연달아 들어오는 나쁜 소식들에 이철호는 점점 절망에 빠져갔습니다. 수십 년간 건설업계에서 쌓아온 모든 것이 불과 며칠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회사 직원들도 상황의 심각성을 감지하고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도현건설에서 우리 강남 프로젝트와 같은 조건으로 분양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도현유통에서 우리 상가 임대 고객들에게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어요. 김도연은 사무실에서 상황을 차분히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태성건설의 현재 상황은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어요. 현금 흐름이 완전히 마비되었고 신규 계약은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김도연에게는 이것도 아직 충분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성건설의 기존 고객들에게 직접 접근해서 계약 해지를 유도하는 것이었죠. 도현그룹에서 직접 나서서 고객들에게 월등히 좋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고객들로서는 거부할 이유가 없었어요. 이 공격이 시작되자 태성건설의 고객들이 하나둘씩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신뢰관계를 유지해온 고객들조차 더 좋은 조건 앞에서는 마음을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개인적 감정보다 실질적 이익이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철호는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회사의 모든 수입원이 차단되었고 기존 계약마저 하나씩 해지되어 가고 있었어요. 그제야 그는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것이 단순한 경쟁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집단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태성건설의 몰락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회사의 모든 시스템이 마비되기 시작했어요. 이철호는 매일 아침 사무실에 나와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신규 계약은 완전히 끊어졌고 기존 프로젝트들은 하나씩 중단되어 가고 있었거든요. 직원들의 표정도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습니다. 회사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사무실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일부 직원들은 이미 이력서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몇몇은 다른 회사로 이직을 위한 면접을 보러 다니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곳곳에서 들리는 작은 속삭임들과 한숨 소리가 회사의 절망적인 분위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어요. 가장 치명적인 타격은 은행에서 왔습니다. 모든 대출에 즉시 상환을 요구받은 것이었어요. 태성건설의 신용도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금융기관들이 일제히 등을 돌린 것입니다. 이철호는 어떻게든 자금을 마련하려 애썼지만 이미 모든 문이 닫혀 있었어요. 사장님, 은행에서 연락 왔습니다.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고 합니다. 개인 보증으로 담보를 제공했던 부동산들도 위험에 처했습니다. 은행에서 담보 처분 절차를 시작했거든요.
이철호가 평생에 걸쳐 축적한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가 자랑스러워했던 강남의 사무실 빌딩, 분당의 고급 주택, 그리고 각종 투자 자산들까지 모든 것이 압류 위기에 놓여 있었어요. 박정숙은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누렸던 모든 것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었어요. 명품 가방들과 비싼 보석들,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사회적 지위까지 모든 것이 위태로워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동안 태성건설 사장 부인이라는 이유로 비굴하게 굴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연락을 끊기 시작했어요. 골프장에서 만나던 부인들도 이제는 박정숙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돈과 권력이 사라지자 진짜 인간관계가 드러난 것이었죠. 여보, 정말 우리가 망하는 거야? 집까지 뺏긴다고. 이철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요청해봤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도현그룹과 정면으로 맞서려 하지 않았어요. 업계에서는 이미 태성건설이 도현그룹과 무언가 문제를 일으켰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업자들조차 이철호의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회사 사무실에는 이제 청구서들만 쌓여갔습니다. 전기료, 사무실 임대료, 직원 급여까지 모든 것이 밀려 있었어요. 이철호는 개인 통장에 마지막 남은 돈까지 털어서 직원들 급여를 지급했지만 그것도 한두 달이 한계였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직원들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들은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사장에 대한 원망과 실망이 눈빛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어요. 수십 년간 함께해온 직원들조차 이제는 이철호를 바라보는 시선이 차가워졌습니다. 박정숙은 집에서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며느리에게 했던 행동들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깨달았어요. 도현그룹 회장의 딸을 가난한 집딸이라고 모욕했던 것, 각종 무리한 요구를 했던 것, 그리고 인격적으로 모독했던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화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법원에서 강제 집행 예고 통지서가 날아왔어요. 회사 자산뿐만 아니라 개인 재산까지 압류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한 가지 선택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이철호와 박정숙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들은 김도연에게 직접 만날 것을 요청했습니다. 자존심을 완전히 버리고 무릎을 꿇을 각오로 말이죠. 만남의 장소는 도현그룹 본사 회장실이었습니다. 이철호와 박정숙이 40여 층 높이의 빌딩에 들어섰을 때 그들은 도현그룹의 진짜 규모를 실감할 수 있었어요. 로비에 진열된 각종 수상 내역들과 계열사 현황들을 보며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박정숙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에게 했던 모든 행동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가난한 집딸이라며 뺨을 때렸던 순간, 각종 무리한 요구를 했던 순간들이 이제는 모두 자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회장실에 들어선 순간 이철호와 박정숙은 김도연의 위험에 압도되었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을 했던 결혼식 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정장을 입은 김도연에게서는 수십 년간 대기업을 이끌어온 카리스마가 물씬 풍겨났습니다. 거대한 회장실의 분위기와 함께 그의 존재감은 두 사람을 완전히 압도했어요. 김도연은 그들을 바라보며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은 이철호와 박정숙에게는 견디기 힘든 고문과도 같았어요. 결국 박정숙이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말 자신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오만했는지 깨달았다는 고백이 이어졌어요. 특히 소영에게 했던 모든 무례한 행동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철호도 박정숙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사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으니 제발 딸 소영만은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어요. 모든 것이 자신들의 잘못이었고 소영과 민호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소영이를 정말 잘못 대했습니다. 저희가 무지해서 그런 짓을 했습니다.
김도연은 여전히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분노, 실망, 그리고 동시에 딸을 향한 사랑까지. 오랜 침묵 끝에 김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신이 원했던 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교육이었다고. 그들이 진정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기를 바랐다고 말입니다. 저는 복수를 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깨닫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김도연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돈과 지위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진정한 품격은 남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들이 이해했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특히 자신의 딸 소영이 받은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강조했습니다. 박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어요. 이철호도 고개를 숙인 채 자신들의 무지함을 인정했습니다. 진정한 사과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소영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회장실을 나서는 이철호와 박정숙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희망이, 다른 한편으로는 깊은 반성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박정숙과 이철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사과했던 그 순간이 그들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말없이 걸었지만 각자의 마음속에서는 깊은 성찰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박정숙은 집에 도착한 후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편견에 가득 찬 사람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돈과 지위만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추악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낡고 초라해 보였어요. 그녀는 소영에게 했던 모든 행동들을 하나하나 되돌아봤습니다. 결혼식에서 뺨을 때렸던 것, 가난한 집 딸이라고 모욕했던 것, 각종 무리한 요구를 했던 것들이 이제는 모두 자신을 부끄럽게 만드는 기억들이었어요. 특히 소영이 교수라는 훌륭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겸손하고 착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철호 역시 자신의 사업 철학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연 매출 200억 원의 회사를 운영한다는 것에 교만해져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진짜 성공한 기업가는 따로 있었고 자신은 그저 우물 안개구리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박정숙은 용기를 내어 소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진심을 담아 사과했어요. 소영아, 정말 미안하다. 시어머니가 너무 잘못했어. 지금까지의 모든 행동에 대해 정말로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소영은 시어머니의 변화된 태도에 놀랐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리는 진정성 있는 사과에 그녀의 마음도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어요. 이철호는 회사 재건을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김도연에게 직접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어요. 어떻게 하면 진정한 기업가가 될 수 있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업에 임해야 하는지를 배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김도연은 이철호의 진정성을 확인한 후 몇 가지 조건부로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사업의 성공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점, 그리고 직원들과 협력업체들을 진정한 파트너로 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사업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할 때 진정한 성공이 옵니다. 박정숙은 이제 소영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들을 강요하는 대신 소영의 교수 일정을 배려하고 격려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끔씩 소영이 좋아할 만한 선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전달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그들의 가치관이었습니다. 돈과 지위보다는 사람의 인격과 진정성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어요. 박정숙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예전처럼 거만하게 굴지 않고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려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철호는 회사를 다시 일으키는 과정에서도 예전과는 다른 방식을 택했습니다. 무리한 확장보다는 착실한 성장을, 단기적 이익보다는 장기적 신뢰를 중시하게 되었어요. 직원들과의 관계도 수직적이 아닌 수평적으로 바꿔나갔습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민호와 소영 부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간섭하고 요구하는 대신 응원하고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태성건설은 김도연의 조언을 받아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규모는 예전보다 작아졌지만 훨씬 건실하고 신뢰받는 회사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이철호는 이제 진정한 기업가의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거든요. 박정숙의 변화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예전의 오만하고 권위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시어머니가 되어 있었어요. 소영과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정한 모녀지간의 정을 나누고 있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김도연의 한남동 저택에서는 특별한 모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소영과 민호 부부 그리고 이철호와 박정숙까지 모두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였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화목한 풍경이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의 표정은 모두 편안했습니다. 박정숙은 소영에게 정성스럽게 음식을 권하며 몸조리 잘하라고 당부했어요. 소영이 임신 소식을 알린 것은 지난달이었는데 박정숙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소영아, 몸이 무거워지니까 무리하지 말고 쉬엄쉬엄 해. 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이철호는 김도현과 함께 차를 마시며 사업에 대한 조언을 듣고 있었습니다. 김도현은 여전히 차분하고 지혜로운 모습으로 후배 기업가에게 귀중한 경험담을 들려주고 있었어요. 이철호는 그 모든 말씀을 소중히 받아들이며 메모까지 해가며 경청했습니다. 민호는 이제 진정한 남편이자 아들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아내를 지키지 못했던 과거의 미안함을 딛고 소영을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부모님들 사이에서 중재 역할도 훌륭하게 해내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감격했습니다. 1년 전 결혼식에서 뺨을 맞았던 그 충격적인 순간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버지의 지혜로운 처리 방식에 대해서도 새삼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김도연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로 시작된 일이었지만 결국 모든 사람들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의 의미를 찾았어요. 진정한 교육이란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주는 것이라는 신념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모두가 작별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박정숙은 소영을 꼭 안아주며 정말 고맙다고 말했어요. 자신들의 잘못을 용서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었습니다. 소영도 시어머니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이제는 정말 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네요, 어머님. 그래, 우리 딸. 이철호는 김도연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인생의 스승을 만난 것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도 계속 가르침을 받고 싶다는 뜻을 전했어요. 김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언제든 찾아오라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박정숙과 이철호는 지난 1년을 되돌아봤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그 덕분에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돈과 지위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존중과 진정성이 얼마나 소중한지 배웠습니다. 몇 달 후 소영과 민호 부부에게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박정숙은 이제 진정한 할머니가 되어 손자를 극진히 돌봤어요. 김도현도 외할아버지가 되어 새로운 기쁨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태성건설은 이제 작지만 신뢰받는 회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철호는 김도연에게서 배운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직원들과 상생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교훈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돈이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이었어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